불꽃의 매직TV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예.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4월 10일 날.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총선 결과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 분석하는 그 채널이나 다른 분석들이 있는데, 오늘 제 나름대로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그 정치 총선에 나서는 세력, 보통 분들은 이제 정당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한 네 가지, 네 부류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이걸 아마도 그 커뮤니티 안에 제가 글을 한번 올린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 친중 주사파 세력이죠. 여기 이재명과 곁달들. 그리고 두 번째, 친미 부역자 세력, 일명 마름.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중에서 동영상 중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동영상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지금의 민주당이 원조가 어디라고 했어요? 한국민주당이라고 그랬죠. 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의 그 역사들을 보면서 한국 민주당이 보면 참 미스테리해요. 이 세력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얘네들은 마름입니다. 마름. 그건 나중에 또 진행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세력이 뭐냐, 친중 부역자 세력, 이준석과 아이들. 이 친구 친중인 건 여러분 다 아실 테고. 그리고 네 번째 세력이 어디냐, 군기 잡힌 봉숭아학당 혹은 뉴라이트 세력, 국민의힘이죠. 이 세력은 일단 그냥 기회주의자라고 보면 돼요. 어리 빠진.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정치인의 생명의 평판 아닙니까? 평판이 뭔지는 몰라, 이 사람들. 그냥 세상 사는 방법만 아는 기회주의자들. 이런 세력은 그냥 군기가 잡혀야 돼요. 어떤 이권이면 이권, 카리스마는 카리스마, 어떤 특정 인물이 확 틀어 잡아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어떻게 잡혔나 싶었더니, 글쎄, 그럼 더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이 네 가지 세력으로 저 정치 세력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볼까요? 보다시피입니다. 예, 동서로 아주 쫙 갈라졌네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 보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또 관심이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있겠지만, 이 서해권 벨트거든요. 여기를 그래, 인천 광화구 쪽, 여기 충남 서산 쪽, 이쪽 제외하고는 거의 이번에 거의 서해권 벨트를 하는데 좀 실패하지 않았냐. 동서로 완전히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이번에 의외로 선전을 했고, 그렇습니다. 야, 그럼 그 숫자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민주당 없어요. 예, 민주당은 지난번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수박과 개딸의 연합이라 그랬죠. 얘네 둘이 이렇게 합체가 됐을 때 비로소 민주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없습니다. 그래서 이점의 개딸당이 몇 개냐,
지난번보다 5석이 줄었네요. 175석. 국민의힘이 5석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고 한 거죠. 그리고 조국의 저승사자당. 그러니까 수박도 지금 둘로 나눠진 거야, 지금. 영호남으로 지금 나눠진 거예요, 지금. 조국 혁신 이름 뭐야? 조국 혁신당? 그러니까 얘네들 그 유니폼 딱 보자마자 내가 느낀 게, 이거 저승사자네? 저승사자야? 도대체 누굴 잡으려고 그러지, 얘네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이준석당, 친중 떨거지당. 준석이 이번에 됐네. 그래서 세계 비례의석까지 3석을 얻었고, 이번에 낙지 영감님이 떨어지셨죠? 한석. 낙지 영감님 좀 실망이 크겠네. 그래, 진보당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얘네들 뭐냐 좀 알아봤더니 NL이에요, 얘네들. 민족해방주의 주사파들. 그리고 정의당이 이번에 떨어져 나갔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PD계 주사파 세력이 이번에 힘을 완전히 잃었다. 버림받았다. 혹은 뭐 정치는 어차피 돈 아닙니까? 돈줄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총선 결과 그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지역 중에 한 몇 군데를 한번 봤는데, 이 인간이 됐습니다. 예, 됐어요. 아무튼 됐답니다. 예, 이 인간이. 그리고 이 사람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에서 한번 언급을 한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인간도 또 됐습니다. 벌써 4선째. 기가 막힙니다. 보실까요? 정과를 보면 강도상에 79년도에 선고가 됐고 3년 6월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학생운동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운동 중에서도 굉장히 저급한,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뭐 홍길동이나 된 것 마냥 그 부잣집을 털어서 그 이제 재벌들 혹은 뭐 내작 간직하는 그 사람들 집을 터는 아주 저급한 학생운동의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참 이런 인간을 사선죄 시켜주는 이 도시에 참 대단하다 니들도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마귀 할망이 이번에 귀환을 했습니다. 다시 이쪽 동네가 좀 캐릭터가 특이해요. 보면 마귀 할망도 있고 저팔계도 있고 사오정도 있고, 나 이 사람 딱 얼굴 보자마자 딱 느꼈어. 느낌이 다 오더라고. 뭐냐면 찐이다. 야,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 근데 이번에 떨어졌죠, 부산 진구에서. 부산이 아직 살아있네. 마녀공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아줌마는 누구야? 아, 추추. 앞으로 4년 동안 이 인간 얼굴을 또 4년 동안 봐야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화제가 되는 게 심상정 의원께서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상징성이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PD계, 지금 현존하는 PD계 그 좌파 세력이 이번 이제 막을 내리게 됐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진보당이 다시 원내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진보 좌파는 NL계로 지금 완전히 장악이 됐다. 민족해방주의. 그래서 이게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좀 욕심을 좀 낸 건 맞아요. 뭐 중도 확장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좌파의 중도 확장을 모색을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음, 윤석열 대통령과 심상정 의원 간의 관계. 여기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충암을 나왔습니다. 중학교를. 근데 충암이 남녀공학이 아니에요. 거기 지금도 남녀공학이 아니고 뭐 기수로 따지면 1년 선배죠. 심상정 의원이 그 윤석열 대통령 형님이라 할게. 성렬이 형. 형보다 1년 선배가 되네.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이 아니었으면 성렬이 형이 대통령 될을래나? 어우, 아슬아슬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마지막에 좋은 일을 한번 하고 간 거지. 어쨌든 심상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양끼고 1988년도 그때 데모했던 구호입니다. 그리고 그 주역들이 아직도 그리고 엄청나게 알을 까놨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자극적인 문구를 써봤는데 지금 이재명이 개딸당 국회의원 당선자 명상들을 잘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오리지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제가 그 커뮤니티 안에 한번 쓴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재명이 개딸당이 이런 국회의원 후보를 냈으면 알아서 패스할 줄 알았거든. 근데 픽을 했네. 이런. 자, 그러면 국민의힘의 참패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내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 인재풀에 고갈이 됐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잘 아시는 분만 알지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국민의힘의 그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의 최대 화두는 뭐냐? 과제죠, 과제. 과제는 당내에 있는 친정파 세력을 축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고립시키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걸 빼고 나니까 사람이 없는 거야. 달리 등용시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은 뭐 등용을 하자니 이것도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또한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재풀이 없었던 것이 첫째 원인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뭐냐, 온정주의 공천의 효과라고 제가 썼는데 이번에 그 결과를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그 전조 효과가 있었죠. 강서구 촌장 재보궐선거. 제가 한번 이 동영상 한번 다뤘을 것 같은데 거기서 한 것처럼 거의 농공행사에 가까운 온정주의 공천,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계양구인가? 계양구에 그 원희룡 의원 떨어졌죠? 전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정주의 공천의 효과라고 봤지만 그 나름대로 신사적으로 당내 친중 세력을 뭐 정리를 했다, 뭐 이렇게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그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는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 2016년에 20년에 있었던 공천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학습 효과도 있었고, 만약에 그때만처럼 만약 공천파동이 있었다 그러면 언론이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주 신나게 또 두들렸겠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조용한 공천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대중들이 이미 이미지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는데 큰일입니다. 저도 역사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나 뭐 주장이나 뭐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이미지야. 다 이미지로 알고 있어요. 다 이미지와 이야기와 이미지의 역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이미지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리고 또 실증의 늪에 빠져 있죠. 실증으로 시작을 해서 실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또 실증으로 또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얘기가 뭐냐, 중구난방이죠. 결론이 뭔지, 저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다 모든 그게 이제 이미지에 지금 노예가 되었다. 좀 전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게 세월호와 무관할까요, 과연? 아니죠. 세월호의 추억.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져오는 그 충격 혹은 뭐 분노,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지야, 이미지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어떤 카드가 또 없다. 왜 인재풀이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당내에서도 조용히 치러야 할 뭐 당내 그 친정파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말 못할 고민이. 그리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 어려움 과정에서도 원톱으로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성과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에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뭐 108석이나 나왔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과연 세월호 사건의 실제 진실이 뭐냐? 뭐 세월호의 뭐 사건 원인, 뭐 사고 원인, 아니면 뭐 일설에는 뭐 인신 뭐 제사, 뭐 그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건 블러핑이고, 사월의 사건의 실체 진실은 뭐냐? 난 이 벌써 10년 됐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뭐 16일 되는데, 나 그 사건이 있을 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그 세월호 사건을 뭐 처리하는 뭐 박근혜 정부의 뭐 무능함,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제일 화가 났던 부분은 뭐냐면, 이건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언론이죠. 언론의 행태. 지금도 세월호 사건 얘기하면 뭐 뒤집어진 배를 그냥 보여주잖아요. 전 이 동영상 그 준비하면서 차마 그걸 못 보여주겠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꺼내지 못한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그죠? 그 2차 산업이 아닌가요? 2차 가해? 혹은 3차 가해?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전 결론을 내린 거죠. 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세월호는 빈배입니다. 빈배 맞아요. 만약 빈배가 아니라면
그 언론사는 전 세계 눈이 지금 보고 있다고. 눈이 언론 윤리 심각한 굉장히 심각한 언론 윤리 위반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시민단체가 많습니까? 근데 왜 고소를 안 하죠? 명예훼손?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나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고소를 했다 그러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사 문 닫아야 돼요. 근데 문 닫았나요? 그런 일 없었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빈배죠. 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이미지에 지금 뭐 역사도 그렇고 시사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이 그래. 지금 우리나라 지금 논리가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논리적 분석이 사라졌다고.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냥 이미지로 얘기를 해 다. 이미지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지로 끝내고, 그리고 앞뒤가 안 맞아. 막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미지라는 것도 그건 뭐냐, 왜곡된 이미지입니다. 왜곡된 그 누군가의 그 관여에 의한 그 왜곡된 이미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좀 들고 사는 거라고요. 그냥 이미지의 노예에서 벗어나자.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좀 회복하자. 지금 시시각각 우리 사회나 어떤 세계나 뭐 보면 시시각각 시험이 좀 던져지고 있어요. 근데 너는 그 답안지를 다 빵점짜리야. 그 알아서 그냥 반응을 해. 알아서 반응만 하고 있어요. 반응만.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인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논리적 사고를 하자. 우리 원래 머리 좋은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평균 IQ가 제일 높다며.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이제 회복하자. 그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미 문화 전쟁에서 이미 참패했다. 그 이전 저 뭐냐 동영상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진영 논리가 지금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좌와 우는, 제가 얘기했죠. 좌는 N을 주삽하고 우는 뉴라이트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 논리에서도 문화 전쟁에서 참패했다. 왜냐하면 이 뉴라이트 세력이 컨텐츠가 없어요. 얘네들이. 뉴라이트의 그 정신적 지주가 뭡니까? 개신교죠. 흔히 뭐 개독교 그러는데, 이 역사 부정이라는 그 반이성으로인 거로 치자 그러면 이 뉴라이트 흑이 또 그 개독교는 아주 더 심각합니다. 얘는 뭐든지 다 때려부세요. 아주 미쳐서 돌아버릴 정이에요. 김영삼 그 뭐냐 김영삼 때 보세요. 다 때려부수는 거. 그러니까 유라이트 이쪽은 아예 컨텐츠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 다 부족하니까. 해방 이전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애들이 얘네들이라고요. 그래서 건국 영화라는 영화 다큐 영화 나올 때는 느낌이 아이씨 좆됐다. 이것 또 지랄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건국 영화의 그 위험성이라는 그 동영상을 내가 하나 올렸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분석을 하는 거, 그 어떤 재평가를 하는 부분, 그리고 남들이 알고 있지 않는 어떤 부분을 제가 차분하게 분석을 해서 올린 적 기억이 나는데, 얘네들이 이래. 얘네들이 잊을만 하면 건국을 들고 와. 여러분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 있죠. 그 미국의 건국 개념이 있어요. 건국이야 뭐 아버지가 뭐 워싱턴이라고 하는데 왜 미국이 왜 건국의 개념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미국엔 독립기념일이 있고 건국이 이런 개념이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논리적으로. 아시겠어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왜 또 대두가 되는지. 역사지우기 아닙니까? 역사지우기. 북미에 있었던 아메리카 그 이전에 있었던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그냥 그 역사 지우기의 일환으로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있고 건국 개념이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로 존재했던 그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양차 대전을 통해서, 또 심지어 한국 전쟁을 통해서 각 대륙으로 뿌린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유엔에서 존재하는 그 국가 이름이 뭐 수가 몇 개냐 까먹었네. 한 100 몇 개인가 200 몇 개인가 195개인가 193개인가 아무튼 그 국가가 있잖아요. 그럼 그 국가는 국가의 정보가 있겠죠. 190이라 합시다. 그냥 193개 193개라 합시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193개 국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93개의 국가가 있으면 193개의 정보가 있겠죠. 그리고 193개의 국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 개념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국사 건국 개념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워지는 거 아니야 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역사 기록들이 지울 기록이에요? 아니에요. 한반도는 소도입니다. 굉장히 신성한 땅. 일종의 기업 전달자, 더 기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아주 그 훼손되지 않은 그 모습으로 보관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더 기버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거 잊을만 하면 아주 하고 있으니 참 환장하는 거야 내가. 그리고 그런 학습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건국절로나 얼마나 그 뭐 했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전쟁이 실패한 거는 이미 실패한 거고, 그 오히려 역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이 건국전쟁이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건국전로를 다시 소환시킨 거야 다시. 그리고 대중들의 이미지 전환에 실패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울의 봄이나 파묘가 그게 영화입니까? 뻔히 속보이는 선동영화 아니에요? 이걸 보러 가는 사람도 보는 사람이지만 일단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런 선동영화, 전형적인 선동영화가 통했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어이가. 아무튼 문화전쟁에도 이미 참패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건국전쟁이라는 그 감독이 한 말입니다. 저는 이 건국전쟁이라는 다큐 영화로 좌파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반응은 내 생각도 똑같아. 어떤 생각이냐? 알았어, 니들 패배자야. 됐어? 니들 패배자야. 다음 또 그 감독이 한 얘기인데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나 이건 또 뭐라 그랬냐면 영화 파묘에 좌파들이 몰려들고 있다. 알았어, 파묘 볼게. 1,000만 됐어? 마음에 들어? 뭐 이런 거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오세훈이 또 그 숟갈 올렸죠. 그 서울 뭐 공원으로 하던 데뭐 약속을 뒤집고 뭐 거기다 뭐 이승만 대통령 방문관 뭐 설립한다고 고지랖을 떨더라고 이 인간이. 근데 그거 하면서 그 뉴스에 어느 시민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 거야. 그 인터뷰를. 그 시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승만 전 대통령 과도 있다는 거야. 과도 있고 과도 있지만 공이 7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어? 이 시민 앞에 그 시민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맞는 말은 뭐 어떤 말이? 정답을 얘기를 할까요? 공대로 계승과 발전의 대상이죠. 그죠? 과는 과대로 타산지석의 대상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역사고. 역사에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공은 공대로 계승과 발전이 대상이 되는 거고 과는 과대로 타산지석의 대상인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왜 우리는 이 현재 사는 우리 지금 이 사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른이 왜 없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른 세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았어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지난번에 건국전쟁을 하면서도 근데 한번 동영상에서 거하게 한번 얘기한 게 있는데 아주 똥을 싼 게 있는데 화가 나가지고 뭐 우리나라 뭐 해방 시대 뭐 문맹률이 80%였다고 지랄하고 확실히 그 기준이 뭐예요? 한글이죠. 한글 모른다고 문맹률이 80%래. 그 당시 어른들은 한자 마음대로 쓸 수 있었고 영어도 할 수 있었고 중국어도 할 수 있었고 일본어도 할 수 있었던 분들이야. 그분들 단지 한글을 몰랐던 거야. 한글을 그걸 가지고 뭐 문맹률이 80%? 이렇게 한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 그 지식인이나 인간들이 수준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우리 우리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학식 혹은 뭐 교육 수준 그 기준은 뭐야? 초중고 대학원 그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 기준에 미달됐다고 하는 사람이 어른들이었어도 지혜와 현명함이 있었다고. 내공이 어마어마했어요. 말수도 적어. 그 툭툭 던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공이 어마어마했다고. 만약에 그분들 살아 있었으면 앞에 그 시민들 야단 맞았을걸? 우리 정신 좀 차려야 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말이 왜 하는 수 있는 어른이 없냐고. 지금 시대 어른다운 어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좀 반성 좀 하셔야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뭐냐면 네거티브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라고 내가 적었는데 이건 이제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그 이재명이 공격 네거티브에 집착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이재명이 범죄자 아닌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이 네거티브라는 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느냐? 우선 지지자를 결집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지자의 결집 효과라는 게
우리 편도 있겠지만 상대편도 있다고. 상대편이 결집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대편 개딸당이 결속 가속한 부분이 더 있죠. 그리고 부동층을 흡수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왜 부동층이 이쪽으로 오는데 실패했느냐? 부동층이 왜 이쪽으로 오지 않느냐? 그건 나중에 좀 하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말 못할 사정이. 부동층이 왜 그쪽으로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왜? 뉴라이트니까 그래. 뉴라이트의 추억, 건국절의 추억, 그 논란의 추억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네거티브의 이거는 큰 실수를 한 거고, 이런,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성과 전략보다는 또 하나 또 전략이 뭐냐면 윤석열 그 대통령하고의 어떤 척을 지는 그 모습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전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전략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적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점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인요한 그 이번에 의원 되셨죠? 인요한이라는 사람 그 영입을 하면서 뭘 했냐면, 그 커뮤니티 난에도 제가 글을 썼지만 현대판 탐욕대전이라고 제가 평가를 한 사건이죠, 이게. 그러니까 서진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를 하면서 서진 정책이 먹혀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윤석열 정부의 그 외교적 성과를 부각을 하고 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선거 보듯이 지난 강서구 구청장 재보궐선거도 마찬가지지만 쟤네들 조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점조직이. 그러니까 조직 선거에 졌다. 조직 선거에서 졌고. 그러니까 이쪽 국민의 이쪽은 좀 선거 전략이나 그 조직 관리, 그 뭐냐, 선거 그 지역 관리 하는 데 있어서 좀 나이브해요. 그런 평가가 있는 걸 저도 아는데, 그냥 사람 하나 꽂으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에요, 쟤네들. 그 공부시에 그 이야기행위라니까 사설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 하나 꽂는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앞에 얘기하고 이제 연관이 되는 건데, 연결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서진 전략이 실패했다. 이번에 꽤 공을 들인 서진 정책인데, 이게 뭐 말이 많았죠. 호남 출신의 그 운동권 인사들 이번에 영입하는 그 대표적인 인사가 김경률인가? 회계사죠. 그 내부에서도 아주 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원래 마표 갑인가 을인가 그 뭐냐 출마하다가 이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내 지지자의 반발을 일으켜 왔지만 나름대로 어떤 정책이었 서진 정책 이 이름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TK 지지자 지지층을 자산을 삼아서 호남 출신으로 그 서진을 하려고 했던 정책의 이번에 전략이 이번에 실패를 했다. 그리고 전략이 좀 아쉬운 게 상호 보완적인 어떤 전략을 구사를 했어야 되는데 부딪히는 상충되는 전략을 구사를 한 바람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냐. 서진 전략이 실패를 했다. 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과제 및 예상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보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뉴라이트 제발 좀 연을 끊어라.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면 음, 계양고의 그 원희룡 전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 얘를과 같이 이 사람 그 신사적으로 그 명예롭게 영전을 시킨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적으로는 어떤 공천 파동이라든지 아주 그 잡음이 없이 그 당내 친중파 정치인들을 정리를 했다. 그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거로 좀 보입니다. 이 나온 거는 이 뉴라이트 세력과 운동권 세력을 좀 결별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부동층 흡수가 안 돼요. 특히 뉴라이트는. 제가 저 좌와 우를 봤을 때 좌는 에너지라고 그랬죠. 그 우는 뉴라이트 그랬는데 사람들 에너지를 몰라요. 사람 에너지 주사파가 있다는 걸 몰라. 얘기를 해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주사파가 하다 보면 주사파 얘기를 해버리면 거부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뉴라이트는 알아 사람들이. 왜냐 체감을 하니까. 왜냐 그러면 이 뉴라이트 세력은 돌을 던져. 얘는 뭐 권력을 주잖아. 그 NL계 얘네들은 돌을 안 던져요. 그 똥 싸고 뭉개고 자빠져야 돼. 그리고 제가 상대방한테 똥 쌌다고 난리지. 그리고 자기네들 취할 거 다 취합니다. 그리고 수틀리면 뭐한다? 야반도죠. 쟤네 습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니 뭘 해먹든지 말든지 뭐 솔직히 체감이 안 오잖아요. 왜 돌을 안 던지니까 아프지가 않아. 근데 이 뉴라이트 세력은 뭐냐면 몰라. 해먹는지 안 해먹는지 모르죠. 해먹겠지 뭐. 안 해먹겠어. 근데 돌을 던져. 근데 그 돌이 아파. 왜? 무식하니까. 이 양쪽 다 무식해요. 뭐 전략이 없잖아. 얘네들은 전술 전략이 그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부정이라는 아니 해방 전후의 역사를 다 부정하는 애들이니까 머리에 들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머리에 들은 것도 없는 걸 뻔히 아는데 돌을 던져.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체감하는 그 비호감들은요 에너지는 잘 몰라요. 에너지 뉴라이트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뉴라이트 세력과 연을 끊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 각오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우리 국가 운영의 소프트웨어가 뭐냐. 여러분 컴퓨터를 하시니까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뭐 하드웨어가 좋든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가 있으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 운영의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가 뭐냐 이거야. 그럼 뭐겠습니까? 공유한 가치죠. 진선미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전 국민이나 뭐 시민들이 공유하는 어떤 가치라는 게 있다고요. 그걸 공유 가치라고 해요. 그리고 정체성, 그게 없다 그러면 아무리 요즘 뭐 아젠다라는 표현이 뭐 유행이 돼? 뭐 글로벌 아젠다? 아니면 뭐 선거 임할 때도 또 아젠다 있고 요즘 뭐 아젠다가 뭐 유행이에요. 근데 아젠다나 구호는 또 뭡니까? 그 정의가 명령어죠. 명령어입니다. 어디에 입력하는 명령어인가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는 소프트웨어에 입력하는 명령어라고요. 근데 명령 그 뭐 운영체제가 없는데 명령어 아무리 두들겨 그 입력을 해봐야
엔터를 아무리 쳐봐야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운영체제를 할 수 있는 공유가치와 정체성이 없는 아젠다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그 뭐냐 상공하고 유신공하고 6, 70년대 한강의 기적도 있었고 고대 제일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그때가? 근데 잘 나갔을 때 공유 가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당연히.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뭡니까 이게? 국민교육 헌장이죠, 그죠? 그 민족사관과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한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각종 아젠다와 목표, 그 계획이 그냥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아다리가 맞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공유 가치와 그 내세웠던 그 아젠다라는 그 명령어가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국 근대화 산업화를 뛰어넘는 공유 가치의 개발에 좀 몰두하기 바란다라고 썼는데, 없으면 더 활용하면 되지. 국민교육 헌장 있잖아. 이거 했을 때 그 전 세계적으로 각국 지도자가 얼마나 환호했는지 아세요? 세계 최대 발명품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걸 우리 폐기 처분하고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좀 반성 좀 하세요 좀.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의힘이 잘 되려 그러면 이 공유가치 정체성 확립에 집중을 해달라. 이거 안 되면 버려야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 거대 양당의 순기는 사라졌다. 이건 애초에 부터 그 거대 양당의 폐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대 양당이 과연 폐해만 있을까요? 아니죠. 거대 양당에 순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순기능을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체제 인사들과 퍼플리즘 등이 이런 악 영향으로부터 진입 장벽을 형성한, 아주 단단한 진입 장벽을 형성을 한다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거라고요. 그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래 양원제를 했어야 돼요. 양원제를 해야 그 요즘 얼마나 거지 같은 법률이 가고 있습니까? 그걸 필터링을 해주는 어떤 완충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양원제가 원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없죠. 그 필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 역할을 지금 뭐 어디가 하고 있어요? 사법인가?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기능을 그 활용하는 그 제도랄까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갈 길이 멀습니다. 멀어 멀 멀어. 아유 말이 안 나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대 양당이 나름의 그 순기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냐? 역설, 아이러니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선택으로 다뤄야 할 반체제 인사들이 거대 양당의 수혜를 보고 있어. 이런 한심한 기가 막힌 아이러니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음, 상황이 계속 된다 그러면 이거 깨야지. 차라리 깨는 게 나아요. 차라리 깨고 자기 정체성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그런 정당이 다당제가 됐던, 아무튼 각 정당이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합정 연행을 하는 그런 운영이 오히려 낫지 않냐 이거야.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간다 그러면 지금 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하늘 주사파들, 오리지널 찐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양당이죠. 거대 양당이죠. 미국도
왼쪽이 이제 코끼리 공화당의 상징이고, 염소 오른쪽이 염소는 이제 민주당의 그 상징입니다. 그럼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미국은 왜 거대 양당을 했을까? 지금의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금의 거대 양당을 구성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까지라 남북 전쟁까지 치른 나라예요. 그런 기회비용을 치른 나라예요. 왜?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가 글귀를 써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이 생각나는 게 나치죠. 네오나치즘 혹은 네오나치스트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그 여러분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싫어하시죠? 그래서 방공 혹시 한때는 혹시 1위였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럼 방공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 거대 양당을 왜 했는지를 이해가 되겠네요. 눈치채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대 양당은 바로 그런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네오나치즘과 네오나치스트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반체제인사들, 그리고 간첩이 좀 많겠습니까? 거대한 진입장벽을 형성하기 위해서 거대 양당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까지 치른 나라다. 왜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인식의 확장을 가져볼까요? 독일을 한번 보자고요. 독일. 우리가 받은 세계사 교육에는 히틀러의 그 나치즘이 다 독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죠? 지금의 독일. 그 미국의 거대 양당이면 독일도 거대 양당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아니네. 그죠? 독일은 다당제야. 거의. 그리고 유럽 거의 대부분이 다당제예요. 그러면 히틀러의 나치의 본산 혹은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주 무대는 유럽이 아니네? 아닌가? 내가 너무 뭐 좀 무리했습니까? 근데 논리에 뭐 오류 있나요, 제가? 아니죠? 그럼 미국이네? 모든 세계 1, 2차 세계대전의 주무대,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 당의 본 고장도 미국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맞죠? 그렇게 인식의 확장을 가져오면서 논리적 사고와 추론, 또 사유를 즐기는 학문이 역사입니다. 실증이요? 저는 실증 믿지 않아요. 저 9.11 테러도 안 믿는 사람이 그걸 왜 믿어? 실증 좀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의 확장 가져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거대 양당을 왜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인식의 확장이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역사 재밌어. 즐기세요. 역사. 야,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사과와 배가 있습니다. 매년 선거 때마다 우리 듣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뭐 잘 정책을 뭐 자기 뭐 비교하셔서 뭐 선택을 잘하세요 그러는데, 아니 사과와 배를 갖다 놓고 무슨 비교를 하냐고. 사과는 사과고 배는 배야. 이건 선택의 문제지 이게 무슨 비교의 문제야. 맞죠? 제가 틀려요? 맞잖아. 이거 하나 쳐버려야 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만 지금 손해 그 수혜를 보고 있어. 우리가 선택으로 살아야 할 인간들이, 종족들이 지금 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이걸 하나 못 깨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입니까 지금. 정치라는 진열대에 지금 사와 배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치워야지. 그죠? 치워해 버려야 된다고. 난 사과자입니다. 배 아유 저 겁들도 까해서 귀찮아. 손에 못 묻고. 그냥 사과를 선택하고, 그래, 그리고 비로소 이거 뭐야, 벌레 먹은 사과야? 이건 뭐야, 흰사과네? 이상한 사과네? 응? 시들은 사과, 뭐 검정 사과, 뭐 파란 사과는 안 나오냐? 아 이래야 비로소 비유가 되는 거지. 사과는 사과, 배면 배. 이렇게 놓고 나의 비유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좀 이상해 지금 우리나라가. 산은 산이고 물이 물이다. 이게 성철 스님이 얘기했죠. 그 얘기한 시점이 아주 절묘해. 1981년에 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한 배경이나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또 이거 얘기가 좀 많습니다. 사건 사고가 좀 많은데 이거 얘기하면 좀 길고, 아무튼 성철 스님이 산산이요 물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결국 어떻습니까? 만말이죠? 맞는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과는 사과고 배는 배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포기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게 이제 복합사 유형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이 포기를 할 줄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여기 사람이 맞아. 우리나라 그 이전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우린 부여기의 수장이라 그랬죠. 우린 부여기의 수장이 맞아요. 왜냐면 일시무지일, 일종무종일, 세상을 원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여기야 부여기. 그만큼 포용력이 있는 민족이고, 또 앉아서 뭐 천리를 본다나, 그만큼 현명한 어떤 그 기가 좀 있는 민족이라고. 에너지를 충성하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포기를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 포기를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문제 해결의 쥐약입니다. 문제를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의 문제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 문제를 본다는 거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택은 곧 포기입니다. 그런 판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부분은 원으로 봐야 될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은 선으로 봐야 될 문제.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좀 사회가 참 희한한 게, 원으로 볼 문제는 섣부로 선택을 하고 아주 그냥 낙인을 찍고, 선택으로 바라봐야 될 문제는 공존의 공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치 카테고리 특히 이렇습니다. 앞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좌우 그러잖아요. 지정 논리. 근데 군사정부 시절 우리는 좌니 우니 그런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보수니 진보니 그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때는 체제냐 반체제냐 그랬지. 그리고 군사정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체제, 흔히 말하는 보수라 그러는데 보수 개념도 그때는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체제다, 반체제라고 썼지. 태제 안태제, 정과 반, 그 개념이었다고. 아주 교과서에 나오는 아주 정석 그 개념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뭐, 요즘 뭐 강의하는 사람들 보면 뭐 보수가 살아, 보수 그런 개념도 없었어 그때는. 태제와 안태제, 체제와 반체제, 그 개념이었다고. 그 군사정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체제가 사라진 거야. 그 벽이 허물어진 거야. 그리고 그 반체제 하에서 민주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좌우입니다. 그게 좌우. 그러니까 좌우로 개념이
그 정립이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아주 정립이 된 개념이 그 시점이 언제냐면 1994년입니다. 박홍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상근대 총장, 이 신무죠. 근데 아주 세상 뒤집어질 만큼 깜짝 놀랄 발언을 한다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지금의 운동권은 주사파다. 그 유명한 주사파 발언을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완전히 뒤집어졌죠. 근데 웃기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사파야. NL, 그러니까 NL 뉴어라이트가 NL 주사파 깔은 거죠. 이렇게 해서 좌와 우가 개념 그때 정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그 좌우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웃기죠? 웃기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어디였냐, 후아데이, 그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누구인가, 그 하면서 히피 세대를 내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27 클럽을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여준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패권주의죠. 그리고 무기와 군사력을 판매를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보면 전쟁이 그 나라에 대해서는 돈이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히피 세대 혹은 히피 문화, 반전, 반사회적인 그런 사회 문화와 조류를 허용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걔네들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일반 대중들에게 그 블러핑을 던져줍니다. 이게 뭐냐, 음모론, 27 클럽이라는 블러핑 던져줘요. 그 띠는 뭐야, 보내는 거죠, 확실하게. 그리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거 하지마, 하지마, 선 넘지마, 중요,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고. 단수가 높아요, 미국이란 나라. 그게 27 클럽의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냐, 군사정부 시절에 오히려 제가 얘기했지만 관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역이야, 맞아. 세상을 원으로 봐. 일시무실 일종무실 원으로 봐. 아주 포용력이 아주 풍만한 그 민족이 맞습니다. 우린 부역이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 문제를 이렇게 키워왔잖아 지금. 히피 세대 존나 무식합니다. 특히 50년대생 내가 몇 명 만나봤거든, 우리 선배들. 존나 무식해. 아이고, 저 인간들 뭐하는 게, 알고 봤더니 히피 세대야. 그러니까 지금 운동권 세대의 원조가 히피 세대, 운동권 세대, 그리고 또 90년대 이후 90년대 뭐 있었어요? 삼당합당 있었죠? 반체제가 좌우, NL 주사파와 뉴라이트, 이렇게 지금 시민사회가 변천이 되어 가고 있으면서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 못하면 아무리 뭐 시사 뭐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 역사를 좀 담당을 그 뭐냐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저 역사 뭐냐 연구가 아닙니다. 역사 연구만 기본적인 자격이 있어야 되죠. 관련 학위가 기본이죠. 그 자격. 저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직에 있고 개성이 뚫뚫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한 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연구라는 타이틀은 좀 안 하려고요. 역사 평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사 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통 시사나 정치 얘기를 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생각이 달라요. 시사는 곧 국사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실입 이후에 유해서부터 현재까지 사건과 사고의 정체. 그게 저한테는 시사입니다. 국사. 이전광의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역사와 국사를 분리하자고 했죠. 이건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뭐 역사 얘기하면서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역사 교육 학교에서 하는 뭐 국사 교육 틀렸다 그러는데 아니 교육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 없어요. 내 학창 시절이라면 뭐 그런 교육을 안 받았습니까? 근데 나는 아는데 왜 여러분은 몰라요? 그건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창 시절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 겁니까? 아니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 거지. 뭘 그걸 아니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국사나 세계사 이해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던데? 근데 그게 기억이 나요? 나 기억 안 나. 그러니 당일치기 초치기로 하면 되죠. 아니 당일치기 초치기로 하니 80점만 맞으면 되지. 뭘 그게 기억이 나?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시민사회 제약적으로 이건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세계가 아주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이 좌우 프레임에 에? 언제 벗어날 겁니까? 90년 현재까지. 그리고 이번에 건국절 아니 건국 영화인가 그거 하면서 내가 학을 띠는 게 이거 문제가 있다. 그 뭐가 문제? 얘네들 지금 공생하고 있어 지금. 싸우는 거 같지 않냐? 얘네들 공생하고 있어. 적대적 공생. 특히 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에너지 주사파에 지금 빌 붙어 있어요 지금. 그 뉴라이트 계열 관련해서 한 역사 강의하는 애들 강의하면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저는 기승전 나쁜 놈이야. 저는 나쁜 놈. 기승전 저는 나쁜 놈. 저는 나쁜 놈. 그냥 모든 사고와 논리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잡혀 있냐면 에너지 주사파 여기 좌파에 지금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좌에 지금 빌붙어 있어. 만약에 좌가 사라지면 얘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얘네들 이그 유라이트는. 그래서 제가 4.19 정신을 배격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뭘 공유를 하고 있냐? 이 틀을 깨야 되는데 좌우의 이 틀을 깨야 되는데 깨기 위해서는 뭘 얘네들이 뭘 공유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겠죠. 바로 이거라고 4.19 정신. 이 4.19 정신이 헌법 정신에 들어간 게 어마어마한 실수였다는 거죠. 그럼 헌법 전문에 들어가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헌법 뭐, 뭐, 뭐 개정하자 그랬습니까? 아니 나 관심 없어. 그리고 헌법 성문법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뭐 개철전 있는 나라죠? 뭐 역사 유구하다며? 올해가 4300 몇 년이야? 50 몇 년이 단기로 어우 저는 유구하네. 그럼 그 유구한 나라에 무슨 성문법 나가랍니까? 관습이 우선이지. 맞죠? 그럼 쟤네들이 4.19 정신을 배격하자 그러면 누가 좀 길길이 날것 같아요? 얘네들이라고 얘네들. 에너지 주사파. 요놈들이 길길이 날뛰어. 맞죠? 그럼 얘기를 하세요. 우리 관습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만 우리 그 뭐 저변 제가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변입니다. 저변. 시민사회 내부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하나의 공유되는 하나의 공유한 가치에 전 그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제일 관심사 제 관심사 그거예요. 역사의 사실 뭐
실증적 사실 뭐 어디 뭐 땅이 어디다 어느 땅이 뭐 요즘 뭐 다 국뽕하냐 다 하는 행동들이에요. 뭐 아메리카 또 내 땅, 뭐 중국 땅도 내 땅, 뭐 어디 땅 내 땅. 그런 데 관심 없어.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만의 난 우리 정체성에 근거한 그 공유 가치가 무엇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저변이죠. 그 저변에 우리 살구 정신을 배격을 한다. 아니 이게 뭐가 이렇게 그 대단하다고 살구 정신을 운운합니까? 아, 초대 대통령 어? 뭐, 쫓아내고 하와이로 보낸 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세요? 어디다 대고 지금 정신이야 정신은. 4.19는 폭동입니다. 조금 이제 4.19 오죠. 폭동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5.18 오죠. 폭동입니다. 그리고 5.18 얘기하면서 북한군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병신이야 병신. 지만원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 주장을 했죠. 5.18 하면서 북한군 뭐 어쩌고 저쩌고. 왜 그렇게 써요? 어그로지. 책 팔아먹으려고. 그걸 그냥 아무 필터링 없이 그걸 받아 적고 하는 인간들이 뉴라이트라고. 얼마나 병신들아 저 병신들이. 아니, 아무튼 이쪽이 더 사이코가 많아. 그 또라이들이. 전두환 장군이 그 확인했잖아요. 아, 나 자기는 나 처음 들어본다. 그리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군 소행이라고 해서 아니 그 우리나라 국군 뭐 했는데? 어?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아니야? 어? 이 한심한 인간들아. 안 한심해? 지금 장난해 지금? 5.18 얘기해서 하면서 북한군의 북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 비응신아. 아유 진짜 나 열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달이고 5.18 오죠. 5.18은 폭동입니다. 그냥 폭동으로 해. 무슨 북한군이야 북한군. 4.19도 4.19도 폭동이고. 이거 계속 얘기할 거야. 그 제 채널에 그 대문에 지금 4.19 정신을 부정하자는 그 동영상 있죠. 계속 걸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좀 안습이긴 한데 그 신경 안 쓰고 어떤 놈 거기다 실호를 달아놨어. 그러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거지. 쟤네들이 이걸 제일 두려워해. 아셨죠? 빨리. 그러면 5.18 아니 4.19 정신을 배격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바로 무너집니다. 얘네들. 바로 무너져요. 존재 이유가 없어 쟤네들. 그럼 여기 이제 공간이 생기죠. 이제 비로소 1948년 우리가 누굽니까 도대체? 1948년 8월 10일 우리 정부 수립을 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거야 우리가 각 지방에서. 한반도에 왜 이렇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 무슨 사투리가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 은유 그 행간의 뜻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1948년 8월 10일 정부 수립한 이유와 의미, 그 가치, 우리가 공유해야 할 그 가치가 무엇이냐. 언제 뭐 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그 경위서 제목을 이제 시작이다 그런 제목을 한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제 김영상정부 지난 강의 있었던 이 슬라이드를 한 건데 이거 설명하면 좀 기록이 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김영삼에서 정부에서부터 민재인 문화본까지 30년의 그 기간을 제가 주사파 정권으로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주사냐? 그건 정치란 무엇인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평판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영상을 보세요. 거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왜 주사냐? 내가 역사예요. 내가 역사의 기록의 주체는 누구라고 그랬죠? 왕이라고 그랬죠. 우리 천민신화를 전제로 하면
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사면, 내가 역사면, 내가 왕이고 내가 하늘이야. 그럼 그런 인간이 위정자가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가 돼.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돌을 던지지. 국민들에게 돌을 던진다고. 권력을 행사한다고. 그래 아파 안 아파? 존나 아프죠. 어떻게 안 아프셨어요? 지난 30년간? 나 존나 아프셨네? 안 아프셨어? 한번 쭉 읽어보시라고. 내가 입이 아파가지고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관심이 있으시면은 캡처를 해가지고 보시든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이거 누가 얘기를 안 해. 이 얘기를 나니까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지난 슬라이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에너지 수사파 뉴라이트 얘네들이 주장하는 공유 가치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뭐 논의할 그것도 없고, 이거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가치입니까? 제도의 문제지. 그 논의할 가치도 없고, 얘네 주사파의 공유 가치를 뭐라 그러니 민주화 정신이래. 민주화 정신. 그 여러분 그 뭐냐 그 국사 강사 있죠? 그 황모시계 이번에 건국전쟁을 하면서 뭐 이승만 각이 아주 신이 나타나고 아주 독이 오를 대로가 올랐더라고. 그래서 야, 와, 그래갖고 그 인간 보라고 내가 한번 민주화 정신을 한번 깠어. 뭐라고 깠냐면 민주화 정신 정의를 내가 내려줬지. 뭐라고 내렸냐? 미국 같은 패권 국가가 적성 국가를 조져버릴 때 쓰는 선전포고문고다. 맞죠?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자국 그 미국 시민들한테 민주화 정신을 얘기한 적 있나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대신 무슨 얘기를 하나요? 독립 정신을 얘기하고 자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게 미국이라 나라를 하나로 묶는 하나 공유 가치가 독립 정신과 자유의 정신이에요. 아시겠죠?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주의 뭐 민주주의 가치를 얘기할 때 세계를 얘기할 때 얘기를 한다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 얼마 전에 뭐 민주주의 무슨 회의도 하대. 이게 뭐야 이게? 줄서 사우루 정렬 누가 좀 열이 안 맞아? 뭐 이런 거야 이게. 아시겠죠? 이걸 PC라고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 아시겠습니까? 이게 PC야 이게. 이걸 내가 주장을 했거든. 이거 주장을 하고 했더니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 민주화 정신을 얘기를 안 해요. 존나 웃기지.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 성렬이 형 같은 경우에 미국 그 뭐냐 북한을 대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얘기를 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얘기를 한다. 그건 만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손 좀 봐줘야 되겠는데? 응? 한번 조져볼래? 이거야 이거. 맞지? 만말이죠. 이게 PC라고. 근데 자국 국민한테 민주화 정신? 어디다 대고 민주화 정신이야 그지 같은 것들. 이걸 얘기를 하라고요.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논리로 쟤를 조져버리면 쟤는 그냥 그날로 아웃이야. 쟤네 수명 얼마 안 남았어. 길어야 4년, 짧은 2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민주 정신을 얘기를 해요. 또 민주 정신. 너 이제 뭐냐 너 딱 걸렸다. 여러분 민자 있자 백성 민자 깡글 그 한자 사전 요즘 잘 나왔대. 그 네이버 한자 사전 요즘 좋은 세상 살고 있어. 아주 공부하기가 딱 좋아요. 그 백성 민자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유래 각골문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거 그림을 하나 여기다 띄울까 했더니 아이 잔인해서 나 못 띄우겠더라고. 아름답지가 않아요. 백선민자의 유래가 노예입니다. 노예. 백성민의 유래가 민자의 유래가 노예라고. 그럼 민주? 그 노예가 주인이야? 지금 장난해? 응? 장난이 이 그지 같은 거더라. 이래 버리면 쟤네 그냥 나가리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오늘 하는 내용 잘 그 주제에 놨다가 쟤네도 공격할 때 써먹으시라고. 아주 대단한 소스를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에? 그리고 또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이 주인인 것처럼. 이거 한심해서 하도 한심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해석이 뭐냐? 위 규정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위 규정은 대한민국 지도자의 선출 권리는 국민들이 행사하는 것이고 선출된 지도자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의무를 부담하며 절대로 자유로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치인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 지난 강의 뭐냐 그 정치란 무엇인가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 평판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강의입니다. 제 강의는 좀 급이 좀 높아요. 우리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그럼 공화제의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왕이 있어요. 왕이 그 유래를 짧게 설명을 하면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부재의 상태.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 세계 질서도 왕이 부재의 상태로 좀 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누군가 그 왕의 버금가는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 처음에는 귀족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인물을 추대를 해가지고 왕을 추대를 하는 거야. 그게 공예자입니다. 공화제 별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죠. 그 선출할 수 권리는 귀족이 아닌 귀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개방한 거.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그 주체 그 어떠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해야 되느냐. 왕이 부재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재 상태이지만 그 왕의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자기가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지. 수탁 책임을 지는 거야. 신의성실의 임무를 지닌 수탁 책임을 진다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이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권위적 배분은 뭐냐? 의무예요, 의무. 정치는 꼭 의무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국민을 향해서 권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하나의 정치인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규정한 것이 이 1조 2항의 내용이지 모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어떤 국민? 어? 국민 어떤 국민? 도둑놈? 아니면 사기꾼? 어? 아니면 강간 미수범? 그 감옥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범죄도 그 급이 때네. 어? 들어가면 빵장이 묻는데 너 뭐하다 들어왔냐? 제일 다구리 당한 범죄가 뭔지 아세요? 강간 미수범이랍니다. 그러니까 참 어이가. 국민에게 나온다. 어떤 국민? 강간 미수범? 지금 장난해 지금? 아 나 진짜 오늘 이것도 한번 숙제해 놨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 나부랭이를 내가 못 봤고
교수 나부랭이를 먹고 정치는 뭐 어차피 정신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거 얘기하는 인간이 없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이죠. 아무래도 역사를 그 얘기 관심이 있는 평론의 태세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참 똑똑하신 분이야.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컴퓨터도 없던 그 시절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자유민주 그 특히 이제 우파 바다에 있는 사람은 자유민주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자유민주라는 그 개념을 처음 얘기한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읽어보세요. 체제라 그랬죠? 가치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유민주. 이 얘기는 뭐냐? 하드웨어로 받아들인 거야. 뭘 받아들였냐? 자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 그리고 4.19를 받아들인 거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5.16 군사정병은 이제 정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공화국과 그 유신 헌법에 4.19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했냐? 하드웨어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 둘 중에 하나를 버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와 4.19 그 행위를 5.16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데 대신 정신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로 받아들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걸 하드웨어로 받아들이고 그 국가 운영 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뭐로 했느냐? 그게 바로 국민교육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매파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안호상 박사고. 안호상 박사는 누구냐? 이승만 그 자유당 정부의 초대 문교부 장관이고.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전 동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기회 있으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지난 강의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거대 양당의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형과 사회 질서가 무엇이냐를 내가 볼 때 바로 이 부분이죠. 체제, 안태제, 태제, 안태제, 아니면 체제, 반체제, 정과 반. 그리고 그 체제 안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와 또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주의가 얼굴을 마주보는 거대 양당,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극좌 NL과 뉴라이트를 아주 그냥 반체제로 코너로 몰아붙이고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별로 반응도 없어 보면. 근데 현 시점에서는 좀 기대가 좀 난망이긴 해요. 왜?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나 뭐 저 알고 있는 분들, 식자의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국수주의로 빠질 수 있다고, 또 잘못하면 저 개인적으로 저는 민족주의자입니다. 근데 민족주의의 민자만 얘기하면 난 뭐로 낙인 찍힙니까? 국뽕이죠. 근데 웃기는 게 죄다 국뽕이야. 다른 사람들은
국뽕 채널에 인산인해 이루고 거의 뭐 100만 200만 기본이야. 이런 황당한,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기대는 좀 난망해요. 앞으로 이제 전개될 어떤 정치 지형은 글로벌과 로컬의 정반이로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형과 사회 질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건 제가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지금 뭐 앞에 체제 반체제를 얘기해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 전 그 정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하나의 권위죠, 권위. 권위와 그 사람의 그분들의 그 카리스마에 의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우민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고 있어서 하도 안타까워서 제가 이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우쭈미 사토루 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책에서 나왔던 뭐 글귀라고 하는데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깝죠. 지금 유튜브에서도 동영상 나오는 거 보면 그냥 그 사람의 권위야, 카리스마,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정작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분들의 어떤 가치를 추구했고 어떤 정책을 했고 거기에 사건 사고를 하면서 사고 방식이 어떤 사고 방식이 동원이 됐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대 양당의 승기능이 살아있으니까 굳이 이런 거대 양당을 우리가 해야 되냐라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 핵심 키는 누가 갖고 있냐. 지금의 국민의힘이 숙제가 남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했는데, 얼마 전에 또 홍준표 의원이 또 시장인가요? 그 생경 정치인 또 독서를 또 날렸대, 이 인간이. 여기 보면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전통이 있느냐? 들성 푸른 나무를 떡잎으로 알아본다 그러죠. 들성 푸른 나무는 그런 떡잎은 우리는 어떻게 했죠? 인정과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시간을 줬습니다. 우리 원래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정일체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자와 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천주교 개독교라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낙인 찍자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핵심은 재림입니다. 재림 사상. 아주 우스꽝스러운 재림 사상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사람들이 종교에 빠지느냐? 재림 사상입니다. 누가 온다며? 뭐, 오면 오는 거지 뭐 심판을 하러 온다네? 그 온다는 게 뭐예요? 재단에 바친 재물입니다. 아시겠어요? 재단에 바친 재물이라고. 사람도 아니고 재물. 그러니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해코지 했잖아. 해코지한 그 재단의 재물이 온다는 거야. 왜? 어떻게? 심판하러. 어떻게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리품이 있어야지. 전과가 있어야 돼. 그 구원받을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야?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거야. 이렇게 한심한 사상으로 지금 종교가 지금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사상 때문에 이런 종교 재판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통한 역사를 통해서. 한심하죠. 근데 사람이 또 몰라. 왜? 알게 모르게 체화돼 있거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자기 역할 충분히 했어요. 예,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 아니었으면 뭐 108석이나 했겠습니까? 더 80석이나 나왔겠어. 지난 지난번보다 더 떨어졌겠지. 그래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의 전통, 아름다운 전통, 대선으로 남은 인정과 보호, 그리고 시간을 줘야죠. 그죠? 아직 젊잖아. 인정과 보호, 기회, 시간을 줬던 그 전통의 발휘를 한번 기대해 본다 이렇게 썼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에 졌다고 좀 고기를 슬금슬금 들어요. 지금 언론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려울 거다 아니면 뭐 각종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난 그런 뉴스 보지도 마세요. 언론 노조 아니야. 언론 노조 그 인간들 하는 얘기 뭐라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바라고 싶은 거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지지나 지금의 상황에 개의치 말라. 개의치 말고 그냥 국정에 임하라고. 지금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언론 기자 새끼들하고 단독으로 그 상대 안 하는 거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이 기주라는 새끼 봤자 그 MBC 그 뉴스 MBC인가 이 새끼야? 그 팔짱 끼고 아주 난동질 핀 이런 새끼들을 뭐로 직접 상대를 합니까? 그 할 얘기 있으면 그 대통령실 그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그 일반 시민들과 만나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뭐야? 얘는 범죄자야, 쟤네들은. 우리가 선택으로 다뤄야 될 종족들이야. 근데 그걸 왜 필미를 제공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당당하게 나가서 자기가 그 수행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일진 국가가 됐어요. 제국에 편입이 됐다고 해영 세력에.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어?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상당히 지금 제국에 편입이 됐다고. 그러니까 바빠 지금 글로벌 어젠다 수행하기도 묵묵히.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데 개의치 말고 국정에 임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 언론 그 기자 새끼들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왜 움츠려 있습니까? 밖에 나오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뭐 특검을 하네 김건희 다 그 쇼하는 겁니다. 왜 나중에 조금 이따 다루겠죠. 혼돈 속의 질서를 추구하는 거야 지금. 성동격사 하는 거야. 조국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을 지은 모습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진짜 그럴까요? 아니야. 조국 도와준 사람이 누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지. 그 조국 딸내미 그 입시 비리가 그 찌잉했습니까? 아니죠. 이 그림은 뭐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릴 이거 있는데 지금 세계 질서 이거 동서고금을 아울러서 진행되어 왔던 역사적인 현상으로서의 세계 질서입니다. 코리아, 중국, 다이너스티, 황제국, 엠파이어, 제국. 중국, 황제국, 제국으로 이어진 세계 질서에 지금도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중국은 뭐 비어 있다고 하는데 글쎄 그건 잘 모르죠. 근데 명시적으로는 비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 세계 질서가 그 기본 이념이 뭐냐면 지난번 한번 이긴 논쟁
한번 다뤘죠.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그러니까 신은 존재하지만, 신은 존재해요. 신은 존재하지만 세상을 창조했지, 거기까지예요. 인간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신론이 현세 신세기 시서 1881년을 기점으로 공식화된 현세기 실세의 기본 이념이라고.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비어 있지만 비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 현 세계 인류가 그 세계인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항상 변화래. 변화래. 왜냐면 그 지금 현 세계 그 모든 문명이나 사회, 뭐 문화, 뭐 어떤 질서들은 신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 우리 인간들의 집단 진화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 실험을 하자 이거야. 그러다 보면 제일 잘 우리에게 잘 맞는 아주 이상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이상이라든지 나올 게 아니냐. 우리가 끊임없이 변하자 하는 거야. 그게 현세기 질서의 요체입니다.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시시각각. 근데 좀 피곤하죠. 왜 지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가치,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야 될지, 왜 변해야 될지, 어떤 뭐 어떤 기준이나 좀 정해주고 뭐 변하자 하면 참 좋을 텐데, 왜냐면 지들도 몰라. 이게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세계 질서에서 우리는 그동안 30년 동안 민주화 그 시절 동안 우린 부역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비로소 편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노력을 해야죠. 그에 걸맞는 그 글로벌 세계 질서를 이해를 하고 역사관부터 일단 어? 되돌아보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국민 수준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개털당 우리 성렬이 이기려고 하지마, 다쳐. 경고 날린다. 바위를 깨트려. 이 사람 충암 나왔죠? 충암고등학교. 내가 잘 알죠? 내가 1987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8년 선배님이세요, 이분이. 왜 충암고등학교가 뭐 명문이란 얘기를 심심치 않게 요즘 하는데, 맞아요. 맞는데 기준이 다르죠. 저는 보통 얘기하는 게 뭐 바둑 명문 얘기하고 야구 얘기를 하는데, 글쎄 뭐 내 바둑부도 아니고 야구부도 아니고 관심이 없지. 근데 중앙고등학교가 명문고 맞습니다. 왜? 싸움을 잘합니다. 자고로 우리 학교는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바위를 깨트려. 바위를 깨트려. 어떻게 이겨? 그리고 요즘 대부분이 다 남녀공학이죠. 우리는 여학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깃털당 이기려고 하지 마. 다친다. 죽는다 너희들. 알았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세 가지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죠. 결론 하나. 스탠바. 잠시대기. 이겁니다. 왜? 민주당이 범죄 집단이고 선택으로 살아야 할 정당인 건 인정하지만 차마 그쪽으로 못 가겠네? 그러니 잠시대기. 그러니 너희들 물갈이해. 이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총선에서 드러난 하나의 메타포? 혹은 뭐지? 메시지? 메시지가 낫겠다. 메시지야. 스탠바이. 잠시대기. 너희들 못 가겠어. 그러니 물 가라. 어? 물 좀 가라. 재수없어서 못 가. 뭐 이거야 이거. 이거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 오해는 마세요. 두 분 섭섭해도. 근데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좌와 우인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똘끼가 충만해. 그죠? 아주 충만합니다. 똘끼. 그럼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동정심을 누가 유발을 하냐 이거야. 이 사람은 뭐 알아 지 똘끼 충만한 거. 그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뭐 지역고 가가지고 그냥 경로원 가서 막 엎드려 절하고 막 살갑게 대하잖아 이 사람은. 자기도 알아. 그래 이쪽 애들은 뭐가 특징이냐면 수치심을 버렸어요. 얘네들은 외정이 그런 훈련을 받아. 그리고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비죠. 좀비입니다. 그리고 얘는 독특한 행동 유형을 보이는 게 뭐냐면 수정지라고 있어요. 자기가 우두머리, 자기 믿고 따르는 우두머리가 있어. 그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뭉쳐요. 하나로. 똘똘똘. 그리고 아주 온갖 그 험한 일까지 다 해요. 그 대표적인 게그 보급투쟁이죠. 아주 지저분한 일까지 다 한다고. 그 자기 수령님이 뭐 우두머리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애들이 이쪽 애들입니다. 아주 무서운 애들입니다. 근데 일반 그런 이제 아는 사람들만 이제 일단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동정심이 유발되냐면 아유 동정심이 유발되는 거죠. 아유, 어쩌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동정 맛이 갔나 뭐 하지만 저쪽으로 갈까? 아니 아이고 못 가겠는 거야. 왜? 얘네들은 지네들이 뚫기 있는지 몰라. 잘난 줄 알아. 그게 싸가지가 바가지야. 그리고 문제는 뭐냐? 돌을 던져 점령으로 행세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쓰나봐 잠시대기 현상 유지. 야야 그만. 그렇죠?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야. 지금 민주당 없습니다. 개딸당과 저 수박당 이긴 게 아니죠,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야. 근데 자기네들은 진 걸로 알고 있죠. 근데 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스탠바이. 똑같아요. 지난번 누구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대기. 스탠바이. 아시겠죠? 그리고 결론 두 번째는 혼돈 속이 질서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정치 일정은 굉장히 혼란의 연속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혼돈 속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질서는 차근차근 원하는 바를 향하여 진행될 것이다. 지난 강의 중에서 동서양의 실버 게이트 아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의 갈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해양 세력에 이제 편입이 됐고, 그리고 해양 세력의 최첨병으로서의 위치에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경련을 대체하는 지금 그 한국 경영자 협회인가? 거기 회장이 누구예요? 풍산그룹 유진 회장이죠. 군산업체. 뭐 이런 나라가 됐다고 우리나라가. 군산산업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우리가 부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 방향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갈 길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앞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텐데 너무 이렇게 부안해동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사회에서 선택으로 다뤄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자. 아시겠죠? 그게 가장 쉽잖아요. 뭐 복잡하게 뭐 그 선전선동에 당할 필요는 없어요.
속지 마시고 눈에 흙이 들어와도 뭐, 응? 안 되는 거 안 되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제일 속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정치 실험의 가능성, 아이고 기능성이라 그랬네. 정치 실험이 어떤 가능성이 엿보이는 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대 양당이 이미 그 순기능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대 양당의 틀을 깨는 정치 실험의 가능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지금 키는 핵심 키는 국민의힘이 달려 있다. 자기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럼 현 상태 유지하는 거지. 거대 양당을 유지하고 민주당 조져버리고, 응? 저기 민주당이 아니야. 지금 민주당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개딸당 NL 주사파들 그냥 조져버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는 일본식 모델로 갈 거다. 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일본식 모델인가 뭐 프랑스 모델인가 얘기했죠. 그 이전 강의 동영상은 거기서 얘기한 바와 같이 궁극적 모델은 일본식 모델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 왕조의 부활을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건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왜? 그래야 좀 기본적으로 안정이 되잖아. 안정이 돼야 질서가 잡히고 또 질서가 잡혀야 개성이 서잖아요. 개성이 서는 사회가 돼야 목표를 정하고 자기 길을 가잖아요. 자기 자리를 찾고. 지금 혼돈스럽잖아요 지금. 사람도 못 만나겠어. 진짜 사람도 못 만나게 되니까. 왜? 사람이 알아 그러면 알아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설명을 해야 돼. 입 아프게 아주 진이 빠져요. 근데 지금 말이 좀 어느는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진이 빠진다고. 근데 문제는 뭐다? 안 믿어. 미쳐버리는 거야. 이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얼이 빠져서 그래. 정신의 주대라는 얼이 빠져서 그래요. 그 얼과 뭐냐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다룰 텐데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유럽식으로 가야죠. 그렇죠? 다당제로 가서 연대를 해야 돼요. 반 이재명, 반 로컬, 그리고 반 NL 주사파, 반 대륙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연대를 해서 조져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을 가마주에 비유를 했는데 맞아요. 그 이재명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민주당의 시진핑, 개딸당의 가마우지 잘하고 있는 거야. 이 인간 뭐 가만 안 가도 돼. 그 역할만 하고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거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연대를 해야 된다고. 이런 유럽식 모델로 가면 그런 연대를 해야 된다고. 근데 물론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머리 아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혁신 실패한다 그러면 버려야 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돼. 얘네 그냥 버려. 그래 니네 뉴라이트야. 그냥 버리고 가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실제 정실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차분하게 어차피 우린 뭐 그거 아닙니까? 구경꾼 아닙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꽤 됐네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 저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 저 목소리로 하는 걸
처음 시간 했는데 긴장된다. 그래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